2025년 서울의 한 법률사무소 앞에 67살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중소기업 생산직으로 일했고 퇴직금도 챙겼고 나는 성실하게 살았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그날 법률사무소 문을 두드린 이유는 재취업 상담도 투자 조언도 아니었습니다. 파산 신청서를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카드 대출과 소액 대출을 합산하니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한 달 수입은 기초연금 포함해서 99만 원이었습니다. 이자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원 영수증은 쌓여가고 냉장고는 비어가고 그러면서도 설마 내가 파산까지야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0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67의 파산 신청서를 손에 쥐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진짜 이유를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50대, 60대 여러분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2025년 우리나라에서 개인 파산을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약 4만 명입니다. 여러분, 4만 명입니다.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꽉 채우고도 남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보다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그 4만 명 중에서 60살 이상 고령층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만 8천 명입니다. 원체의 45%입니다. 파산 신청자 2명 중 1명 가까이가 60살 이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법원행정처 통계를 보면 이 숫자가 얼마나 빠르게 올라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20년에는 31%였습니다. 그 다음 해 35.2%, 38.4%, 41.3%, 43.4%, 그리고 2025년에 46%, 매년 빠짐없이 올라가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더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전체 파산 신청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하는 사람 중에서 고령층 비중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역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따라오십시오. 여기에 아주 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파산이란 더 이상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법원에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파산이 확정되면 빚의 상당 부분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령층이 한참을 버티다가 뒤늦게 신청하는 걸까요? 서울시 상담을 통해 파산을 신청한 60살 이상 691명을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들 중 10명 중 9명이 무직이거나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이들의 한 달 평균 수입은 얼마였을까요? 99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99만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비와 기초연금 등 정부 지원금을 합쳐서 한 달에 99만 원으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숫자 낯설지 않으십니까?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나 자신의 이야기와 너무 가깝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99만 원으로 서울에서, 아니 지방 소도시에서도 방세 내고 밥 먹고 병원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이 빠듯한 생활 위에 작은 충격 하나가 얹히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바로 노후 파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충격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소득 기반입니다. 50대 후반에 구조조정 통보를 받은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30년을 일한 회사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나이가 많으니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퇴직금을 손에 쥐고 이걸로 뭘 해볼까 생각합니다. 재취업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50대 후반이라는 나이는 취업 시장에서 사실상 벽과 같습니다. 면접 자리에서 돌아오는 말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경험은 많으시지만 연령 제한이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젊은 인력을 중심으로 채용하고 있어서요. 수십 군데를 지원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선택지는 편의점, 식당, 배달, 경비입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안팎의 수입입니다. 기초연금 33만 원을 더해도 거의 200만 원에 못 미칩니다. 주거비, 식비, 공과금, 의료비를 제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항상 적자에 가깝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편의점이 폐업합니다. 배달 일을 하다가 무릎을 다칩니다. 그 순간부터 수입이 끊깁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누군가의 불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명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함정은 바로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득이 끊기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버팁니다. 카드를 씁니다. 다음 달에 일자리가 생기면 갚으면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50만원,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일자리는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카드 한도가 차면 소액 대출을 받습니다. 소액 대출이 막히면 제2금융권을 두드립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대출을 받는 상황이 됩니다. 카드 돌려막기가 시작됩니다. 부채는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불어납니다. 4천만원, 5천만원대로 커지는데 불과 2, 3년이 걸립니다. 여기에 퇴직금을 날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변에서 이 투자 확실하다고 권합니다. 주식 리딩방에서 단기에 2배를 약속합니다. 노후 자금을 조금이라도 불려보려다가 원금마저 잃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를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파산을 해서 법원에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다시 빚을 져서 또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12%입니다. 12명 중 1명 이상이 재파산입니다. 빚을 없애줘도 다시 파산하는 이유가 뭘까요? 눈치채셨습니까? 더 충격적인 건 지금부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파산의 원인으로 투자 실패나 금융 사기를 떠올리십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과 돌봄 비용입니다. 60이 넘으면 몸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심장. 병원을 한 번 가면 몇만 원, 검사를 받으면 수십만 원, 수술이라도 하면 수백만 원이 나갑니다. 일을 못하니 수입이 줄고 의료비는 늘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덮쳐옵니다. 본인뿐 아닙니다. 90대 노모를 모시는 60대 자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머니 간병을 위해 운영하던 가게를 접었습니다. 아픈 배우자를 돌보느라 직장을 그만둔 경우도 있습니다. 돌봄 부담은 곧 노동시장 이탈로 이어집니다. 일을 그만두면 수입이 끊깁니다. 그러면 부채가 시작됩니다. 가장 큰 위험은 사기나 투자 실패만이 아닙니다. 병원 영수증 한 장, 간병인 비용 한 달치가 노후를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왜 한국에서 이렇게 심각한지 그 구조적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령층 파산이 줄지 않는 걸까요? 이게 바로 노후 파산이 개인의 실패가 아닌 이유입니다. 수치를 직접 보십시오. 파산을 신청한 고령층의 월 평균 수입이 99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울 기준 원룸 월세가 최소 50만 원에서 70만 원입니다. 여기서 식비, 공과금, 교통비, 의료비를 더하면 99만 원은 첫 주에 다 사라집니다. 남는 돈이 없습니다. 저축은 불가능합니다. 버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악 수준입니다. 회원국 평균이 약 14%인데 우리나라는 그 3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한번 위기가 오면 버틸 자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 지원이 있어도 이 구조 안에서 작은 충격 하나가 오면 고령층은 곧바로 파산 직전으로 몰립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구조가 앞으로 더 심각해질 이유가 있습니다. 파산을 한번 신청해서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새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빚이 쌓입니다. 그리고 다시 파산을 신청합니다. 재파산입니다. 비율이 12%입니다. 여러분, 12%입니다. 이게 왜 일어나는지 이제는 아실 겁니다. 빚을 없애줘도 소득 구조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99만 원으로 생활하는 구조, 고령자를 채용하지 않는 노동시장 구조, 의료비와 간병비가 계속 발생하는 구조, 이 세 가지가 그대로라면 파산 이후에도 또다시 빚이 쌓이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개인의 의지나 도덕성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령자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지 못하는 노동시장 구조와 급속한 고령화가 맞물린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합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기초연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늘리고 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확대도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대책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많은 분이 모르고 계신 내용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지금 검토 중인 제도가 있습니다. 고령자 공공신탁입니다. 고령자의 재산을 공공기관이 대신 관리해주는 제도입니다. 왜 이런 제도를 만들려는 걸까요? 금융문맹과
사기 피해로부터 노후 자산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리딩방 사기, 고수익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이 모든 사기의 주된 타깃이 바로 고령층입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정보가 부족하고 외롭고 돈이 필요한 상황이 겹치면 사기에 취약해집니다. 공공신탁은 이 빈틈을 막으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이런 정책들이 있어도 노동시장 구조가 바뀌지 않고 주거비와 의료비 부담이 줄지 않으면 노후 파산 비율은 쉽게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답은 바로 이겁니다. 노후 파산은 나쁜 운이 아닙니다. 준비 없이 버티는 사람은 누구든 이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30년을 일해도 퇴직금이 있어도 기초연금이 있어도 구조적 함정 앞에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 함정의 이름은 소득 공백, 부채 누적, 건강비용, 안전망 부재, 이 4가지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 4가지 함정은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이제 전체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노후 파산은 한 방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도미노처럼 하나씩 쓰러지면서 결국 마지막 패가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첫 번째 도미노는 퇴직입니다. 50대 후반, 예상보다 일찍 직장을 떠납니다. 재취업은 잘 되지 않습니다.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 도미노는 부채입니다. 줄어든 수입으로 생활비를 감당하다가 카드와 대출을 씁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자가 붙고 또 빌리고 또 이자가 붙습니다. 세 번째 도미노는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마르듣지 않습니다. 일을 줄여야 합니다. 의료비가 늘어납니다. 수입은 더 줄고 지출은 더 늘어납니다. 네 번째 도미노는 돌봄입니다. 가족 중 아픈 사람이 생깁니다. 간병을 위해 일을 완전히 그만둡니다. 이제 수입이 완전히 끊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도미노, 충격입니다. 살던 집의 전세가 떨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 충격 하나가 마지막 도미노를 쓰러뜨립니다. 타산 신청서를 손에 들게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도미노가 지금 주변에서 얼마나 빠르게 쓰러지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2025년 통계에서 또 하나의 숫자가 눈에 띕니다. 70세 이상 파산 신청자가 처음으로 5,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70세 이상입니다. 5,400명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파산은 한창 일할 나이에 무리하다가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0을 넘긴 분들도 법원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끝까지 혼자 버텼습니다. 도움을 청할 사람도 정보를 얻을 창구도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망이 줄어들면서 고립이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립이 사기 피해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60대인 여러분, 10년 뒤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도 지금과 같은 구조라면 70세 이상 파산자 숫자는 지금보다 훨씬 커져 있을 겁니다. 이 숫자 안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파산의 도미노를 막으려면 4가지 방어벽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지금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내 부채 구조를 지금 당장 확인하는 것입니다. 카드 대출, 마이너스 통장, 소액 대출, 제2금융권 대출. 지금 당장 종이에 써보십시오. 원금이 얼마인지, 이자가 월 얼마인지, 만기가 언제인지 많은 분들이 정확히 모르고 계십니다. 부채 총액이 월 수입의 12배를 넘는다면, 그리고 이자 상환이 월 수입의 30%를 넘는다면 지금 즉시 신용회복위원회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개인 워크아웃을 문의하십시오. 파산 직전에 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구조조정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수급 자격을 미리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나는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지,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되는지 직접 물어보십시오. 모르면 못 받는 것이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는 의료비와 간병비 대비입니다. 실손보험이 있다면 지금 당장 보장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미리 신청해두면 나중에 간병이 필요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올 것을 대비해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와 재가요양 서비스를 미리 알아두십시오. 네 번째는 고위험 투자를 지금 당장 차단하는 것입니다. 원금 보장의 고수익이라는 말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 유튜브에서 리딩방으로 부르는 사람, 지인이 소개한 부동산 투자, 이 모든 것에 저는 안 합니다 라고 말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십시오. 노후 자금을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기준 개인 파산 신청자 4만 명 중 45%, 1만 8천 명이 60살 이상입니다. 70세 이상도 처음으로 5,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재파산 비율은 12%입니다. 이 숫자는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노후 파산은 나쁜 운이 아닙니다. 구조적 함정입니다. 소득 기반이 무너지고 부채가 쌓이고 건강이 나빠지고 사회 안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작은 충격 하나가 도미노를 쓰러뜨립니다. 성실하게 살았다고, 퇴직금이 있었다고 파산 함정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도미노는 막을 수 있습니다. 부채 구조를 지금 확인하고 수급 자격을 미리 파악하고 의료비를 대비하고 고위험 투자를 차단하는 것, 이 네 가지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방어벽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버티고 있습니까? 아니면 준비하고 있습니까? 버티는 것과 준비하는 것 사이의 차이가 10년 뒤 파산 신청서를 쓰느냐 쓰지 않느냐를 가릅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오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